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이전에 유럽 대륙에 존재했던 도시들은 길고 긴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침체기를 맞이한 유럽의 도시들은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 대륙 곳곳에 주교들이 파견되고 이들이 머무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재편성되면서부터야 비로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주교는 파견된 도시에서 종교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주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곧바로 도시를 떠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후 중흥기를 맞이한 유럽의 도시들에는 고대 로마 시대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 수도인 로마를 제외하고 제국의 외곽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군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서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고대 도시들은 절대적인 인구수도 적었고 경제활동도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이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도시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도시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 즉 소비를 하는 도시가 됩니다. 유럽 지역을 여행할 때 중세부터 있던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시장이 열리던 곳, 혹은 시장과 관련된 광장이나 길 이름을 가진 곳이 도시의 중심부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할 때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세의 도시는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느 도시나 그렇듯 식량은 농촌에서 공급받아야 했지만 이제 가죽이나 의류를 비롯한 공산품들은 본격적으로 도시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생산된 물건들이 도시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시장의 발전이 생산활동을 자극하고 늘어난 생산활동이 다시 시장의 발전을 가져오는 선순환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도시들에서는 아직도 길 이름 중에 제역공길, 직물공길과 같은 이름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중세로부터 남아있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하던 지역에 이러한 길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처럼 농촌과는 다른 도시만의 특성이 도드라지기 시작하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농촌에 사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하찮다, 보잘것없다, 어리석다고 무시하는 표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세에는 아직도 독일어에 남아있는 격언 Stadt Luft macht frei,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라는 문구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이러한 구분은 자연스럽게 도시 자체에 대한 관념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도시를 떠올릴 때 도시를 둘러싼 성과 벽을 떠올렸지만, 이제 도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도시의 발전은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2세기 무렵부터 점점 도시 안에서 포장된 도로가 많아졌고, 초보적이지만 쓰레기와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규칙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건물들이 주로 권력자의 힘을 상징하기 위해 건설되었다면, 이제 규모는 작아도 권력과는 무관하게 도시인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중세의 도시를 통해서 고대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현대의 아름다움의 원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앞서 언급된 대로 주교가 파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발전했다면, 11세기 말과 12세기 초, 중세가 점차 무르익어 가면서 점차 다양한 유형의 도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13세기 기준으로 주교와는 무관하게 약 10,000명에서 20,000명의 인구를 가진 중세 유럽에 있어서는 대도시라 불릴 만한 도시들이 생산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20,000명도 넘는 당시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초거대 도시라고 불릴 만한 도시들도 생겨났습니다. 팔레르모와 바르셀로나의 50,000명, 런던, 헨트, 제노아의 60,000명, 볼로냐의 70,000명, 밀라노의 75,000명, 피렌체와 베네치아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했던 도시는 지금도 유럽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도시 중 하나인 파리였습니다. 1300년 무렵 파리에는 약 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게 되었을 때 각기 다른 개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도시의 통치를 맡은 주교나 영주로부터 최대한 많은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1116년 프랑스 랑에서는 주교와 시민들의 갈등 끝에 주교가 살해당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갈등은 비교적 평화롭게 조율되었습니다. 이런 조율은 주로 통치자가 시민들에게 자유와 관습법의 명목으로 농촌과는 다른 각종 특권을 부여하면서 행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민들이 가장 강하게 원했던 것은 자신들의 시정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이었는데,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는 통치자들이 가장 허락하기를 꺼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역사학자들은 중세 유럽의 도시들이 매우 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인식을 일반화시키기도 했었지만 이탈리아의 일부 도시 국가들을 제외하고 도시가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민들이 원했던 자치권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는 이 시기 시민들이 필요로 했던 직업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함께 그 수요가 늘어난 대표적인 직업은 법률가였습니다. 이때의 법률가들에는 중세의 최고 엘리트 기관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물론 포함되었지만 대학보다는 수준이 낮은 지역의 학교에서 일상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율하는 법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배운 시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미 이때부터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일의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관리들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초적인 법률가들의 등장과 이에 대한 수요는 시민들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 사항을 외부에서 파견된 통치자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이 가장 강하게 원했던 자치권 중에는 세금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세금은 왕에게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농촌에 사는 사람,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 모두 자기 지역을 관할하는 영주에게 일정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점점 국가의 형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영주가 아니라 국가 혹은 국가의 왕에게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세금은 당연히 농촌보다는 경제활동이 왕성하던 도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도시는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결사체로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안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한쪽 끝에는 막대한 부를 차지한 엘리트 계층이 있었고 이들은 재산을 현금과 귀금속, 그리고 부동산의 형태로 점점 많이 축적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상업에 종사하면서 중세의 경제발전의 수혜를 온몸으로 느낀 이들이었습니다. 상인과는 다르게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도시 안에서 전통적으로 명망이 높은 가문 출신이었던 시민들도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중세의 일반적인 왕이나 귀족들처럼 그 가문이 대륙 전체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사는 도시 안에서만큼은 존경을 받으며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법률가들 역시 대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의 공공 업무에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상류층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간계층에 속했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중세가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직업들이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기까지만 해도 교회에 의해 이런저런 명분으로 공식적으로 금지되거나 비판받은 직업들이 많았지만 13세기쯤 되면서부터는 도시 안에서 거의 모든 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까지만 해도 음식점이나 숙박업이 수치스러운 직업으로 비난받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비난은 수그러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고리대금업자와 매춘부를 제외하고는 어떤 직업도 공식적으로는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고리대금업은 특히 유대인이 갖고 있는 직업으로 여겨져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매춘은 조금은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도 많은 경우 매춘을 인간의 원죄와 약함의 한계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3세기 중반, 경건하고 고지식한 성격이었던 프랑스의 루이 9세가 프랑스에서 매춘을 완전히 금지하려고 하자 당시 파리의 주교를 비롯한 그의 주위에 있는 참모들은 이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습니다. 주교는 루이 9세의 조치가 쓸모없는 수고만 드릴 뿐 아니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충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매춘은 자기에게 맞는 연인을 찾지 못한 성직자나 젊은 남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교는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중세 도시의 발전과 함께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젊은 남성 수공업자들이 생겨났는데 주교의 발언은 이러한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거나 사회적으로 흡수하려는 노력까지 했습니다. 12세기부터 교회는 매춘에 종사했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그리고 장려할 만한 행위로 치켜세웠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나이가 많아 은퇴한 매춘부들을 위한 수녀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세 유럽 도시를 연구한 프랑스의 한 역사학자는 중세인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면 도시인은 그중 가장 중요한 유형일 것이다. 그런데 함께 도시에 살고 있기는 했지만 그 성격은 달랐던 노숙자, 상인, 성직자, 그리고 매춘부 모두를 도시인이라는 공통적인 집단으로 묶어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질문에 각자의 사회적 위치나 멘탈리티는 매우 달랐지만 도시의 성직자와 매춘부 노숙자 그리고 상류층은 같은 길을 공유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없는 채 할 수 없었고 모두가 같은 작지만 조밀한 우주에 속했고 이 우주는 도시의 바깥에 위치한 농촌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농촌과는 달리 도시에서는 매일 동전을 사용해야 했고 도시에 사는 이들은 좋든 싫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했다 라고 답했습니다.